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 PD의 여름 휴가를 대신해서 오늘까지 진행하고 있는 김우성 PD입니다. 생생경제 앵커 자리는 누구든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일주일간 그랬듯이 말이죠. 하지만 대신한다는 것은 원래 그 자리를 오래 지켜온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겁니다. 집도 마찬가지죠. 삶의 대부분이 머무는 공간으로서의 주택, 부동산은 다른 것으로 대신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래 한 자리를 지켜줘야 내일 저녁의 쉼도 또 아이들이 커가며 쌓는 추억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지칠 정도로 내리는 비에 마음도 많이 힘드시고 또 바뀐 부동산 정책 따라가느라 심란하실 수도 있는데요. 부동산 전문가 두 분 스튜디오에 모셔서 여유롭게 부동산에 얽힌 다양한 이야기와 정보들 풀어드리겠습니다. 참 대신할 수 없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늘 YTN 라디오 사랑해주시는 애청자 여러분들입니다. 지금 시작할까요? 2020년 8월 7일 금요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로 어서 오십시오. 안구 수다. 네, 토론이라고 하면 좀 딱딱하게 다가오죠. 수다라고 하면 왠지 좀 단추도 한두 개 풀고 여유롭게 차 한잔하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여유롭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경제의 대부분이 심리라고 하죠. 경제는 꼭 사람의 마음을 읽는 것과 같습니다. 불안정하고 불확성실이 높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부동산 이야기도 마찬가지인데요. 오늘은 좀 여유롭게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부동산 수다 연세대 전경대학원 한문도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또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이 원래 주인이 아니라 오늘 대타를 맡고 있는 물론 이제 제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이제 생생경제를 잠시 진행을 했었는데요. 원조시네요, 원조. 네, 원조는 또 뭐 그 외에 여러 또 경제 전문가들이 있었습니다. 약간 이제 PD가 진행하면 좀 사람들이 궁금해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네. 왜냐하면 청취자의 눈높이에 맞추는 걸 포커스로 두기 때문에 맞습니다. 두 분의 오늘 편안하고 재밌는 말씀 부탁드리겠고요. 자, 8월 4일 날 발표된 주택 공급 대책. 어느 뭐 야당의 정치는 이런 말도 하셨습니다. 23번 스윙을 휘둘렀는데 23번 타석에 올라왔는데 이번 스윙도 커 보이긴 하는데 한번 기대해 보겠다. 홈런을 칠지 안타를 칠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그 스윙을 본다고 하는데 두 분께서는 8.4 공급 대책 어떻게 총평하시는지 들어보고 싶은데요. 먼저 한문도 교수님부터. 저요? 총평이요? 여기 점수로 제가 총평을 하자라면 70점 정도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이고 잘한 부분이 70점이고 야구로 보자면 멘도타. 야구로 보자면 아직 게임의 9회 말 역전 드라마를 쓸 수도 있는 베이스는 된 것 같아요. 네, 베이스는 밟았네요. 실지 안 칠지는 아직 모르겠고 헛스윙할 수도 있겠죠. 타석에는 들어섰네요. 네, 근데 관중들이 뭐 응원을 잘한다,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죠. 네네. 나머지 30점은 왜 제가 마이너스를 줬냐면 일단 소통 점수 마이너스 10점. 네. 그리고 홍남기 장관의 너무 과격한 발언. 개발 이익의 90%를 환수하겠다. 이건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사실 조합원이나 이런 분들 입장에서 듣기에 좀 좋지 않은 표현이었고. 네. 그걸 똑같은 말이라도 과도한 혜택보다는 공공의 이익과 조합원의 이익이 같이 갈 수 있도록 하겠다. 이게 좋게 얘기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랬으면 아마 제가 10점을 더 깎아주지 않았을 텐데 나머지 10점은 3기 신도시 용적률을 올렸는데 기존의 용적률이 180%예요. 네. 그러면 처음에 계획은 220%를 올려서 5만 가구 계획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걸 굳이 조금 줄여가지고 양도 많지 않은데 2만 호만 추가 공급을 했거든요. 3기 신도시가. 그래서 그 부분이 아쉽다. 그래서 10점 10점 마이너스해서 30점에서 70점 평가드리겠습니다. 네. 구체적인 사례까지 들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70%의 기대감이라는 건 또 그나마 기대를 걸고 계신다라는 얘기고요. 자, 소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뭐 기대가 큰 거는 사실이죠. 뭐 정부에서 계속 묵혀왔던 마지막 야구로 따지면 4번 타자가 이제 등장을 한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과연 4번 타자가 이제 얼마나 쳐줄지가 이제 관건인데 제가 볼 때는
홈런을 기대하고 있는데 한 1루타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들어요. 네. 그래서 13만 2천 호를 이야기했잖아요. 네. 사실 1루타도 잘하는 거거든요. 야구에서 뭐 타율로 따져보면 3할만 쳐도 잘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면 10번 나와서 3번만 쳐도 잘하는 건데 지금 홈런을 기대하고 있어서 뭐 국민들도 그렇고요. 네. 뭐 정부도 홈런을 칠 것처럼 지금 분위기를 조성을 했기 때문에 자칫 1루타도 뭐 잘하는 건데 1루타 쳐도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다소 약간 걱정이 되는 부분인데 일단 13만 2천 호라고 이제 굉장히 네. 이제 희망을 주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13만 2천 호가 공급이 되면 뭐 분명히 시장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게 뭐 아시다시피 빠른 공급이 되진 않잖아요. 그렇죠. 주택 공급이라는 3, 4년 이상 그렇죠. 기다릴 뭐 것도 많죠. 제 생각에는 빨라야 5년이고 이제 단계별로 어떤 물량이 먼저 나올지는 모르는데 그 속 내역을 이제 조금 더 살펴보게 되면 신규 택지 발굴로 3만 3천 호고요. 네. 상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이 2만 4천 호, 정비사업 공공성 강화가 7만 호, 나머지가 이제 5천 호 정도 되는데 네. 여기서 제일 많은 물량을 차지하는 게 이제 정비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네. 공공 참여형 고밀도 재건축이 5만 호고요. 공공 재개발이 2만 호인데 제 생각에는 요렇게 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저 개인적으로는 꼭 요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네. 제가 바라던 바거든요. 네. 그래서 그린벨트 후손한테 물려줘야 되는 그린벨트를 훼손하면서까지 이렇게 신도시처럼 개발하기보다 뭐 제가 과격한 표현으로 서울은 망친 도시라는 제가 표현을 자주 쓰는데 네. 어차피 콘크리트로 다 개발이 됐잖아요. 그래서 네. 어차피 개발된 콘크리트가 시간이 지나서 감가상각이 되잖아요. 그래서 네. 이왕하는 거 개발된 지역에 고밀도 개발을 하고 물론 보완은 필요하겠죠. 교통 대책이라든지 네. 여러 가지 보완 대책은 필요한데 어차피 이렇게 뭐 콘크리트 더미로 만든 서울을 좀 더 고밀도 개발하고 녹지는 좀 보존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라고 보는데 이게 실현 가능성이 이제 관건이 네. 되거든요. 결국에는 정비사업 조합의 협조가 필수인데 이게 고밀도 개발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주거의 질이 떨어지게 되고 이제 가치가 좀 떨어질 수 있고요. 또 우리 사회에서 임대 아파트에 대한 거부감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극복할 만큼의 인센티브가 조합한테 주어지게 되면 조합도 안 할 이유는 없는데 네. 정부는 이게 또 불로소득 환수하고 이게 맞물리게 그렇죠. 되면서 지금 또 뭐 90% 환수하겠다 네, 뭐 이런 기부 얘기 체납도 나오는데 있고요. 네. 제가 조합이라도 고밀도 개발하고 임대도 많이 짓는데 그 이익까지 또 이게 기부 체납해서 많이 반납하겠다라고 하면 솔직히 안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네. 실질적으로 7만 호가 공급이 될지는 굉장히 회의적이고요. 이제 남은 게 3만 3천 호하고 2만 4천 호인데 네. 상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또 경기도잖아요. 네. 경기도에 지금 뭐 20만 30만 호 정도 계획이 되어 있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2만 4천 호를 더하겠다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별로 느낌이 안 오는 것 같고요. 네. 30만 호에 2만 호 더 늘린다고 해서 아직 상기 신도시에 대한 체감이 잘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냥 숫자가 2만 호 더 늘어난 거 정도 효과고 이제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게 실질적으로 3만 3천 호 정도. 그래서 13만 2천 호 중에 3만 3천 호가 저는 실질적인 서울에 계시는 분들 또 다른 분들이 굉장히 관심 가지시고 가지고 싶어하는 주택이 3만 3천 호 정도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3만 3천 호도 적은 숫자 아니죠. 거의 신도시 한 개 정도 물량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라도 제대로 공급해주면 괜찮은데 너무 기대치를 많이 줘가지고 실제로 13만 2천 호 나오기도 쉽지 않지만 3만 3천 호도 큰 물량인데 자칫 1루타 쳤는데 홈런 안 쳤다고 이게 오히려 또 실망을 하지 않을까 네. 싶은 생각은 들어요. 네. 지금 이제 한문도 교수님도 그렇고 김인만 소장님도 그렇고 이제 홈런 얘기도 나오면서 뭔가 기대감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이 정부의 어떤 방향성이 사실은 충분히 공급하고 있다. 그리고 매년 사실 한 4만 호씩 서울에 집이 공급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국토부 통계에 따르면 그런데 수요 억제라든지 시장 안정화가 아니라 제대로 된 공급 정책을 통해서 시장 스스로가 안정화되길 바란다라는 여러 요구들을 이번에 좀 받아들여서 말 그대로 패닉 바잉하는 이 심리를 좀 잠재우겠다가 이제 국토부 얘기고요. 앞서 김인만 소장님이 얘기해 주신 부분도 있는데 그 7만 호에 대한 부분들 정비사업 공공재개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얘기부터 먼저 짚고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를테면은 대치동의 음마아파트 같은 경우가 이미 용적률이 한 200% 가까이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제 종상향을 해서 용적률을 높여주고 고층 제한을 없애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도 이제 이렇습니다. 사실은 이 굉장히 많은 좀 이익이 있어야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예, 개발했을 그렇죠. 때 나한테 떨어지는 여러 가지 이익을 생각할 텐데 대부분을 좀 내놔라. 기부 체납을 하고 또 초과이익 환수를 하자. 근데 그 배경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공급이라는 대의는 지켜주는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이익 실현으로 내달리도록 말 그대로 부동산 시장 과열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공익성, 공공성을 강조하겠다. 이게 정부 입장이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두 분께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좀 소장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그럴까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다르게 생각하는데 맞아요. 정부 말이 틀린 게 아니라 공공성이 중요하잖아요. 부동산은 공공재의 성격도 있고 네네. 희소성도 중요하고 누군가 많이 가지면 또 못 가지는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거는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우리 민간인들 또 민간 시장 입장에서 보면 그래도 내 이익, 네. 내 재산이 또 우선이잖아요. 네. 공공성과 내 이익이 맞물리게 되면 다수의 제가 볼 때는 한 95%의 시민들은 내 이익이 우선이지 내 이익을 포기하면서 공공성을 생각하는 분은 한 5% 정도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면 민간 시장에 이런 공공성의 의미를 강하게 부여하고 강요하는 게 바람직하냐라고 봤을 때 바람직하지도 않고요. 저는 실현 가능성도 오히려 시장이 더 왜곡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네. 본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공공성이 중요한데 그걸 누가 해야 되느냐. 네. 정부 공공이 해야 되잖아요. 시장의 개별 참여자들한테까지 공공성의 굴레를 강하게 강제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시장에서 않다. 허용하지 그렇다면 않는다. 지금까지도 이제 세금으로 그래서 세금이 있는 거잖아요. 네. 뭐 취득세도 내고 보유세. 재산세 내고 네. 보유세, 종합부동산세도 있고 양도세도 있고 그래서 환수하는 거거든요. 네. 그냥 내버려 두면 또 너무 또 시장판이 돼버리니까 세금으로 환수해서 그 받은 세금으로 정부가 공공의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네. 이번 정부도 그렇고요. 지난 정부, 지지난 정부 다 공공의 역할을 전 안 한 것 같아요. 제대로. 네. 넉넉고 있고 그 받은 세금 1년에 한 2, 30조씩 걷었을 텐데 네. 어디다 쓰고 임대 아파트도 제대로 안 짓고 그걸 5년 동안만 모았어도 제가 볼 때는 한 30만 원 이상 공급했을 거거든요. 국회에서 이 김진애 의원이 그간 부동부세 안 걷고 뭐 했습니까라고 했던 말하고 좀 연결도 되는데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어떤 맥락은 뭐 소장님이 잘 말씀 주셨고요. 이 13만 2천원 잘 될까 또 비판적인 여론이 많은데 내용을 네. 좀 정확하게 제가 애청자분들한테 전달드리고 싶은데 네네. 일단 음마아파트는 이 재건축 조합 자체가 네네. 완벽하게 결성이 안 됐습니다. 네. 이미 한 3-4군데 어떤 다른 추진 하시는 분들이 나눠져 있어서 네네. 그래서 조합 결성이 똑바로 돼야지 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건 의미가 없는 사실 제가 볼 때 어떤 액션 같아요. 액션 같고 음마아파트가 있는 곳이 대치역 사거리인데 거기 네네. 주거지역입니다. 네네. 업무지역이 아니고 거기에다 고밀도를 짓는 건 맞지 않는 것이고 원래 고밀도의 개념이 네. 업무지역에 가깝게 직주 근접을 해서 네. 직장인들의 그 활동을 좀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콤팩트 개념이 들어온 거죠. 네네. 주거지역에 갑자기 딱 때려지는 건 이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네. 자꾸 음마아파트로 초점이 나가는 거예요. 언론들에서 실수하시는 거고 네네. 기자분들이 음마아파트를 거기 50층을 지면 옆에 아파트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다 같이 50층 집니까? 이거 네. 문제가 돼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네네. 홍남기 장관이 90%를 던진 표현이 좀 언밸런스잖아요. 네네. 지어준다 그러고서 90%를 환수하겠다. 그럼 누가 하겠어요? 네. 그러니까 하게끔 하는 어떤 형태는 취하고 정부에서 네. 그리고 화살은 이쪽이 아니고 제가 볼 때 굳이 한다면 삼성역이나 마포밖에 없는데 네네. 거기 제외하고 나머지는 이제 재활지구예요. 여기 보면은 7만 중에 5만은 공공고밀도고 네. 2만은 공공관리자 제도를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공공관리자 제도가 뭐냐면 한남 3구역이 이 음마처럼 조합이 결성이 안 되고 자꾸 분란이 나서 막 네네. 시간이 가니까 공공관리자 제도를 둔 거거든요. 네. 근데 거기 성공했어요. 한남 3구역이. 네. 그 부분을 이제 활용하겠다는 건데 지원도 확실하고 재정도 그 부분을 정부는 사실 타겟으로 보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좀 구색을 맞추지 않았나. 하도 재건축에 대한 소리가 많으니까. 근데 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250%에서 500%가 되면 재산이 250인데 그거에 50%면은 10억짜리가 20억 된 아파트를 또 10억을 더 얹어주는 거잖아요. 네. 엄청난 이익이죠, 그건. 네. 환수해도 이건 엄청난 이익이기 때문에 결국은 해도 질타를 받게 돼 있어요. 비판을. 그러니까 정부가 고민하다가 메뉴라고 그러면 표현은 뭐하지만 대책 중에는 나열을 해놓고 네네. 본심은 재건축이 아니라 재개발 쪽. 네네. 재개발 활성화 강북적으로 좀 패턴을 바꾼 것 같고 여기서 우리가 볼 게 이제 영끌 얘기를 물어보셨는데 네네네. 임대차 3법이 발효했잖아요. 그러니까 2년 동안 일단 숨을 쉴 수가 있어요. 임차인들이. 네. 주택을 영끌해서 막 급하게 사시는 분들이 집값이 더 오를까 봐 그랬는데 기간의 개념으로 보면은
일단 전세 폭등이 일어나야 이제 매매로 넘어섰잖아요. 네. 지금 폭등이 생각보다 안 일어나고 있거든요. 발표된 지 좀 지났는데 좀 조용해요. 언론 보도 숫자 좀 줄었어요. 오늘 지금 뭐 동아일보나 몇몇 보도들은 지금 원래 하던 데들이잖아요. 거기는 원래 하던 데들이고. 임대차법이 전세값 자극 우려 현실로 이런 제목의 기사를 또 내고 네, 있습니다. 자극적인 기사 쓰는데 네. 제가 모방송에도 얘기했지만 그게 거짓 기사라는 건 제가 말씀드렸고 네, 네. 실제로 시장에 가보시면 물건이 줄긴 했지만 많이 있어요 아직도. 그러니까 네. 이건 좀 그리고 이제 9월하고 8월 이번 달도 3,000세대가 서울에 고덕동에 신규 아파트가 입주 물량이 있습니다. 3,000세대가 네네. 큰 물량이죠. 그럼 다음 달에 또 3,000세대요. 네. 그리고 그 다음 달에 1,000세대. 거의 10,000세대가 지금 정부가 공급을 안 해도 물량이 나오면 그러면 이 10,000세대 가까운 물량들이 전세 물량의 대체물이 또 되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 의외로 전세가 좀 안정된다고 가정을 하면 임대차 3분까지 또 가세를 했기 때문에 역으로 말씀드리면 전세 시장이 그렇게 안정된다 그러면 매매 가격에 하방 압력을 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면 영끌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이게 헷갈리게 되죠. 상황이. 네. 집값이 생각보다 안 오르네. 이런 네. 판단할 수가 있고 지금 0.3 정도 올랐거든요. 폭등한다 그러는데 네. 0.5 정도씩 매주에 오르면 일주에 2%고 1년이면 24%예요. 20% 좀 넘죠. 그럼 0.5씩 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0.23이에요. 그러면 10%에서 15%예요. 지금 폭등이라는 게. 그럼 네. 폭등은 아니죠. 그죠? 전세값이. 그런 부분하고 입주 물량에서 사전 분양제를 6만 호를 넣었어요. 지금. 네. 6만 호에 대해서 6만 호의 사람들은 지금 전세로 살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원래 주택 매매 시장의 매매 수요자잖아요. 가능? 근데 6만 세대가 갑자기 사전 분양으로 정리가 되면 6만의 매매 거래 물량이 감소해야 되는 효과가 그렇죠. 되니까 네. 생각보다 의외로 매매 수요가 좀 하향적으로 바뀔 수 있다. 네. 그러면 이 영끌이라는 수준은 당연히 멈출 것이고 제가 볼 때. 네네. 제가 볼 때 심각한 건 아니지만 조금 우려할 정도로 시장이 급변할 수도 있다. 아까 홈런 네. 얘기했었잖아요. 네네. 이게 다들 몰라요. 너무 많이 돼가지고 정시 당국자들도 이게 좀 확실히 될지 불안하니까 뭐 국토부 그분도 나오셔가지고 영끌은 작겠다. 집값은 뭐 이렇게 좀 네. 애매하게 하는데 제가 쭉 보니까 의외로 잡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요인들이 많은 거예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네. 그리고 8년 동안에 127만 채잖아요. 그중에 네. 공공재건축이나 조합이 해당되는 게 20만 5만 채예요. 빼도 네. 100만 채예요. 맞습니다. 100만 채면 어마어마한 물량이고 지금 인구가 감소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시면 자 지금부터 더 올라가면 박근혜 때 미친 집값인데 지금 뭐 미친 광풍의 집값인데 언론들이 쓰질 않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갭 투자들이 이렇게 연결된 분들 건설 편향적인 이런 분들이 지금 빠져나가야 돼요. 근데 네. 정부가 빠져나갈 길을 다 막아놨어. 그죠? 그러니까 제가 정부한테 부탁드린 건 그거죠. 이 와중에 갭 투자하신 분들이 박근혜 때 하신 분들이 경제가 조금 침체됐을 때 한 거는 국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했으니 네. 그분은 무슨 죄가 있어요. 하라는 대로 했잖아요. 그러나 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 하지 말라고 한 분들은 제가 뭐라 그러지 못하겠지만 그 앞에 분들은 제가 볼 때 양도세 중과를 하면 안 된다고 봐요. 네, 한시적으로 감면해서 네. 시장에 매물이 나오게 하면 지금 쥐어짠 게 13만 2천 호잖아요. 네. 지금 서울시에 한 100만 채 있거든요. 서울 경기 하면. 네. 그중에 50만 채, 30만 채만 나와도 엄청난 물량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네.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집값이 멈출 듯이 수준이 아니라 의외로 생각지 못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지금 다 정리가 됐잖아요. 네. 세금, 규제 정책, 대출 정책 다 정리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실행 정도의 어떤 완결성은 조금 떨어지지만 신뢰성 부분만 보충한다라면 예상치 못한 상황도 올 수도 있다라는 게 저의 시각입니다. 예, 지금 이게 연결돼서 사실은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공급 대책에 나온 여러 가지 이 용적률이라든지 층고 완화 문제까지도 사실은 조합 참여 여부까지 얘기를 여쭈면서 패닉 바잉은 멈출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 이유가요. 이제 소장님께 질문드리겠지만 언론사들이 보도할 때도 그렇고 많은 주제에서 강남 집값 잡으면 뭐 대한민국 집값 잡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굉장히 성격이 다른 면이 많은데 그렇죠. 어떤 그런 걸 표본화시킴으로써 나도 저기서 5억짜리 아파트를 사면 언젠가 20억이 되고 이런 방식의 인식을 가져오게 된 측면이 있고 이번에도 이제 그런 얘기인데 맞습니다.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은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충분한 전체의 공급을 봐야 된다라고 얘기하셨고 실제로 그 신규 택지 발굴 3.3만 원 이건 굉장히 사실 매력적인 장소들이 많잖아요. 이 부분에서 정부는 당장 가능하다. 거긴 나라 땅이니까 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다시 넘어온다면 패닉 바잉이라든지 나도 부동산 시장에서 낙오되면 어떡하지라는 마음을 잡는다라는 거는 효과가 있다라는 얘기에 동의하실까요? 이게 패닉 바잉이라는 게 결국에는 심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작년 한 말부터 올해까지 이제 사실은 좀 굉장히 불안했죠. 이게 심리적 안정을 찾지 못하고 이게 상대적인 박탈감이라고 하잖아요. 작년하고 올해 이제
뒤늦게 많이 매매에 뛰어드셨던 분들이 그동안 열심히 뭐 주택에 별로 관심은 없었고 열심히 일하면서 진짜 네네. 일만 열심히 하시던 그런 분들인데 어느 날 뒤돌아보니까 내 친구, 내 지인, 내 동료들이 아파트 하나 샀는데 뭐 매덕 벌었다더라. 집값은 계속 오르고 있더라. 그렇죠. 집에 예. 뭐 와이프나 배우자들은 또 너 뭐 하냐? 우리 네. 그동안 뭐 했을까? 나는 내가 잘못 살았나? 뭐 이런 심리가 들면서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아, 지금이라도 뒤늦게 하나 사야겠다. 이제 사지 않으면 뒤떨어지겠다라는 불안감 때문에 뭐 소위 말해서 패닉 바잉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굉장히 열풍이 불었는데 바람직하지는 않죠. 바람직하지 네. 않고 주택 시장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주택을 가질 수는 없거든요. 네. 가져서도 안 되고. 모든 사람이 한 주택씩 이렇게 가지는 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네. 그래서 필요한 사람들은 사고 네네. 또 굳이 필요 없는 사람들은 임대 거주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네. 돈이 부족해서도 임대 거주할 수도 있지만 돈이 충분해도 필요 없는 사람들은 안 살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모든 게 다 불안해서 지금 안 사면 나는 뒤떨어질 것 같고 이렇게 사는 현상은 저는 바람직하지는 않다라고 보고요. 뭐 아이러니하게 뭐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자가 보유율이 한 60%, 미국이 한 64% 정도 되고 우리가 62% 정도 되는데 네. 뭐 어디를 보더라도 6대4 정도 비율이거든요. 대부분 자가가 6, 임대가 4니까 이게 정상적인 시장인데 마치 집을 안 사면 뭐 결국에 우리나라는 이제 투자 가치하고 맞물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뭐 원인을 파고들자면 끝이 없는 거고 제가 볼 때는 대책이 굉장히 강력하게 나왔어요. 6.17도 그렇고요. 7.10도 그렇고요. 이번에 공급 대책은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모든 걸 다 틀어막았잖아요. 취득세, 네. 보유세, 양도세 다 틀어막아서 뭐 패닉 방역을 안 하고 싶어도 하기가 힘든 상황이 돼버린 것 같고요. 좀 당분간은 시장이 안정이 될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차피 공급 대책이 시간이 오래 걸린다면 적어도 양도세 정도는 다주택자들 양도세 정도는 네. 매물이 나올 수 있게 한시적으로 좀 풀어주면 제 생각에는 생각보다 많이 나올 것 같거든요. 지금도 네. 팔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네. 집주인이라고 다 나는 돈을 더 벌어야지 가지고 가서 뭐 어떻게든 버텨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일부는 너무 많이 오르는 거 아니야? 나도 집이 있지만 이거 너무 많이 오르는 것 같아. 불안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팔려다 보니까 지금 양도세가 2주택이면은 뭐 거의 52%, 네, 3주택이면 중과세가 62%인데 내년부터는 또 더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네네. 한 40% 정도는 감내할 수 있거든요. 우리 사회에서 지금까지 양도세 40% 정도는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내가 6 먹으면 나라에 4 정도는 준다. 어차피 네. 불로소득의 개념도 있으니까. 근데 그게 바뀌어서 6대 4는 좀 다른 개념이거든요. 네. 내가 4 먹고 정부가 6 먹는 거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동업을 해도 5대 5인데 그래서 저는 중과세 부분은 좀 잘못됐다. 적어도 중과세는 좀 해서 기본세율 정도 풀어주면 매물이 많이 나오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안정이 될 것 같고요. 또 무주택자들 지금 공급 대책 나오지만 당장 이렇게 하기 힘들잖아요. 사전 청약도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고 그러면 무주택자들은 좀 쉽게 살 수 있게 네. 대출 한도도 좀 늘려주고요. 취득세 뭐 1억 5천 대책 보면 1억 5천 3억 나오는데 없죠. 그런 네. 집 찾을 수가 없잖아요. 네. 참고로 그런 집 있으면 저한테 연락을 좀 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현실성이 떨어지잖아요. 네. 그러면 9억 이하의 무주택자들이 집을 사게 되면 뭐 취득세 50% 가면 재산세 50% 가면 대출 한도 늘려주고 하면 다주택자들이 나오는 매물들을 필요한 실수요자들이 살 수 있으니까 또 나름대로 시장의 원리는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네. 정부가 규제를 많이 하는 것도 좋지만 또 필요한 규제 안 필요한 규제를 좀 가려가면서 공급 대책은 또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지금 네. 지자체들이 막 반발하고 이러는데 제가 볼 때는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이게 공감이 안 되면 상당히 부작용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좀 설득 네. 작업도 필요하고요. 인프라 뭐 네네. 그건 뒤에 또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공급은 좀 시간을 두고 차근차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매물이 좀 나올 수 있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게 뜨겁네요. 부동산 이야기여서도 그렇고요. 현재 우리나라의 주택 보급률은 2018년 기준 104.2%입니다. 네. 전 국민 숫자보다 더 많은 집이 있는데 네. 보유율은 한 62% 말씀하셨고 정부 자료는 55.9%인데 서울은 55.9%. 그렇죠. 이 상황에서 네. 저희가 앞서 이제 교수님께서 임대차 3법 관련된 얘기도 지금도 그것도 중요하게 짚어봐야 될 문제가 있고요. 말씀하신 갭 투자라든지 이런 부동산 투기를 잠재우기 위한 보유세나 양도세 같은 세금 정책도 어떻게 될지 얘기해야 되는데 저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두 분 얘기 집중하다 보니까 1부를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네. 광고 듣고 와서 퀴즈 내드리고요. 2부 진행하겠습니다.